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상승 출발했었는데요. 오전 중에는 살짝 오름폭을 좁히는가 싶었는데 그래도 오후 들어서 다시 한번 상승폭 확대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3,200선 다시 회복해냈는데요. 3,224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오후 들어서면서 분위기 상당히 좋았는데 814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미국의 7월 CPI 결과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 증시도 여기에서 좀 안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저께 CPI 같은 경우 이제 양 극단으로 나뉘어진 해석들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전문가분과 더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고요.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에 보다 한국 시장이 조금 덜 오르는 것 같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속상하다. 저희가 방송 전에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SK증권 리서치센터 윤원태 자산전략부서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금 시장 미국 7월 CPI 결과를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헤드라인 CPI는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낮게 나오기도 했고 근데 근원 CPI가 예상보다 조금 높기도 했고 또 전월치보다도 또 올라가면서 상승세가 좀 더 가팔라지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지금 해석들 나오더라고요. 이걸 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보는 게 맞는 걸까요? 우선은 양 지표를 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양쪽 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나왔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저희 음식 표현할 때 겉바속촉이라고 하잖아요. 물가는 지금 보면은 외형은 낮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코어라고 하는 내부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하락한 영향을 받으면서 헤드라인 CPI는 낮아졌고 또는 예상치보다 낮아진 거죠. 정확하게 상승은 했는데 예상치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 반대로 이제 코어라고 했던 부분에서 주거비라던가 아니면은 의료 서비스 그리고 저희가 이제 4월까지는 그 관세 영향을 받으면서 소비 심리가 상당히 악화가 됐었는데 다시 2분기 지나면서 소비 심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비스 업종에서 다시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쪽에서 가격이 상승하면서 코어 쪽에 물가 상승 압력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리 시장, 특히 기준금리와 관련돼서는 이번 헤드라인만 보면서 9월 인하는 확실시 되는 모습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 코어만 보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어만 보면 아직도 전월 대비 0.3%가 올랐다라는 부분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어저께 나온 이제 세부 항목을 보면 품목별로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르긴 올랐지만 그래도 예상보다는 덜 올랐다. 이 정도로 해석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상품 물가들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안 올랐더라고요. 관세 영향이 하나도 없나? 그게 이제 제일 좀 깜짝이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항공기 관련한 너무 인플레이션이 컸다. 그래서 그것만 빼면은 나머진 다 괜찮아 보여서 그냥 금리 인하하기로 했나? 원래 코어만 지금 보면 딱 숫자만 보면은 어제처럼 단기금리 내려갈 수 없는 거 아니었나요, 어저께? 맞습니다. 우선은 상품 물가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품 물가가 올라오면서 이제 관세의 영향력권에 들었구나라고 해서 어젯밤 소비자 물가 지수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졌었는데 뚜껑 열고 보니까 또 상품 물가는 조금 내려갔어요. 그래서 관세 영향력이 없나? 또는 뒤로 또 밀렸나? 이렇게 지금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관세와 관련된 그 영향력이 저는 아직은 시작이 안 됐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8월 초에 이제 상호관세가 결정이 됐고 이제부터 상호관세에 대한 가격 전가가 시작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상품 가격은 지금 8월에 시작됐고 9월 이후부터 조금 가격에 반영되지 않을까 싶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어가 살아있는 것처럼 소비자 물가지수의 인플레이션 압력 기대는 여전히 저는 유효할 것으로 생각하고 근데 있습니다. 비행기만 빼면 서비스 쪽이 좋은 거를 좀 더 이제 경기가 좋은가 보다. 소비가 살아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골디락스 아닌가요? 그렇죠. 우선은 골디락스는 맞는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물가만 빼고 나면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한 것 같고요. 네. 고용 쇼크 때문에 9월 인하는 90% 이상으로 지금 다들 기대를 하고 있고 베이비 스텝이냐 빅 스텝이냐를 지금 논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금리는 낮아지는 시기가 맞고요. 반대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너무 지금 다 서프라이즈고 2분기 실적 발표된 기업들 중에 한 80%가 지금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골디락스 상황이 일시적으로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우리 시장도 그랬고 간밤 미국 증시도 그렇고 지금 뭐 말씀해 주셨던 대로 9월 금리 인하를 거의 기정사실화하면서 다들 환호하고 있는 분위기긴 한데 근데 지금 뭐 근원 CPI도 같이 살펴봐야 되고 여러 가지 같이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너무 일찍부터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사실 9월 FOMC 회의 전에 또 8월 소비자 물가지수도 한 번 더 나오게 될 텐데 그것까지 확인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우선은 지금 9월 기준금리 인하에 있어서 가장 핵심 모멘텀은 고용인 것 같습니다. 고용이 지난 7월 달에 발표됐던 5월, 6월, 7월 고용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쇼크가 나왔거든요. 특히나 5월, 6월 고용은 속보치가 14만 명이었었는데 바뀐 게 2만 명도 안 되는 수준으로 바뀌었어요. 저희가 고기 먹으러 갔는데 14만 원에 결제했는데 알고 보니까 2만 원의 가격을 받았다라는 건 이게 충격적인 거잖아요. 충격이지만 좋은데요? 근데 결국에는 고용 쇼크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확실히 높아진 것 같고요. 고용 발표되는 날 미국 단기채는 27bp를 한 번에 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금리 시장에서는 인하를 벌써 다 선반영해 놓은 상황이고 기준금리와 관련돼서는 이제 베이비 스텝이냐, 빅 스텝이냐 이게 논해지는 시기라서 밸류에이션 측면 또는 통화량 측면에서는 확실히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CPI 같은 경우 조금 아까 저희가 얘기했지만 지금 빅 스텝, 스몰 스텝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25냐, 52냐까지 얘기를 벌써 하는 이상한 시기로 전환된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이 죽지도 않았는데 다들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제 그 개정 예산, 그러니까 정부 계좌 자체에 있는 그 금액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시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금리 같은 경우도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다. 특히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장기 금리는 올라갔잖아요. 단기는 내려갔지만. 네.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경우. 그러면은 실제로 이게 확정적으로 9월에 금리 인하를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맞아?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반영하는 게 맞아? 이런 물음표가 계속 던져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 그 통화량이나 채권 발행 측면에서 보면 단기채 발행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높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도 장기채 발행 줄이고 단기채 발행을 늘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은 계속해서 존재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돼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용 쇼크가 났기 때문에 작년 9월 빅스텝 인하를 할 때 환경이랑 비교를 해보면 작년 9월 전에 발표됐던 6, 7, 8월 고용 지표보다 지금이 더 안 좋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평균 8만 정도 고용자 수가 발표가 됐었고 실업률은 지금과 똑같은 4.2% 정도. 그리고 그때 당시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2.5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고용 지표는 더 훨씬 악화가 됐고 물가가 그때보다는 조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는 물가보다는 고용의 악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 연준 입장에서는 고용에 초점을 맞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최근에 이제 트럼프의 인사들이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영향력을 가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CPI 결과 가지고 연준 내에서도 좀 많이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근데 또 캔자스시티 여는 총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분간 금리 동결 적절해 보인다 이런 멘트들을 내놨잖아요. 연준 내에서의 변화는 뭐 따로 더 기대해 볼 수는 없는 걸까요? 이게 우선은 물가 레벨이 되게 애매합니다. 오늘 이제 CPI가 7월 기준으로 2.7이었고요. 코어가 3.1이었는데 2.7이라는 물가는 어떻게 보면은 물이 반이나 차 있네라고 볼 수도 있고 반밖에 없네라고 볼 수 없는 물가 레벨이거든요. 목표 물가가 2%다라고 하면은 한 3%를 넘어가면 인플레라고 인식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 어딘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작년에는 아까 2.5 레벨 때쯤에서 인플레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B컷 인하를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2.5보다 좀 더 위에 있고 그래서 목표 물가보다 확실히 높지만 저희가 미국의 물가를 인식할 때 이제 과거의 물가로 돌아가긴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 본다라면 물가를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연준 위원들과의 차이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고용은 이제 다 안 좋을 거라고 모두가 안 좋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물가와 고용 양대 축에서 뭐가 더 중요시하냐에 대한 논의가 지금부터는
영준 위원들끼리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7 정도가 되면 솔직히 주식 시장, 금리 시장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되지만 주식 시장에 생각하면 2.7 정도면 딱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너무 내려가면은 이제 경기 침체다 그러면서 주식이 부러져야 되고 또 너무 올라가면 인플레 때문에 금리 올라가서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딱 중간에 있으니까 주식은 계속 갈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맞습니다. 대표님이 앞서서 골디락스 말씀해 주셨는데 물가가 정말 2%보다 하회할 경우에는 이제 침체로 인식할 수밖에 없고 뭐 기준금리를 내려주는 건 좋지만 오히려 경기가 부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5 원저리가 되게 아름다운 물가 레벨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관세 이슈 때문에 관세가 과연 그 소비자 가격에 전가를 시킬 수 있을까? 그게 이제 핵심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그 파월은 그동안 그걸 걱정해서 인하를 못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관세만 아니었으면 먼저 인하했을 수 있다라고 뭐 파월도 밝혔는데 관세와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여전히 높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 때문에도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했고 생각이 되고요. 뭐 8월 소비자 물가지수도 보고 이제 9월 17일 날 FOMC가 결정할 것 같은데 지금 정도 레벨로만 나온다라면 인하 환경은 충분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이번 코어를 보고 또는 오늘 밤에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지수도 나오는데 그게 생각보다 높게 나와 버리면 또 이제 연준 위원들 엄청난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환경하에서 물가냐 고용이냐에 대한 저울질을 어디에 할 것이냐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정말 누구든 어떤 식으로든 이 나와 있는 지표들을 좋게 자기 쪽에 근거로 쓸 수 있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더 말들이 많고 설왕설래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다시 한 번 또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공격을 또 했더라고요, 간밤에. 트루스 소셜 보는 게 지금 제 도파민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다시 늦었다 공격을 하더라고요. 분명히 저는 그때 연준 본부 방문을 하면서 아 이제는 좀 일단락이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또 시작이 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또 공격을 하게 되는 걸까요? 우선은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라 어떻게든 금리를 낮추고 싶어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제는 또 소송까지 하겠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 소송의 내용은 연준 리모델링 비용을 가지고 지금 과다하게 청구된 게 문제다라고 소송을 제기한다라는 거잖아요. 좀 누가 봐도 이건 좀 이상하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사실 금리 정책을 가지고는 자기 뜻대로 공격할 수 없으니까 그쵸. 억지로 좀 가져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렇게 긁어서 자리를 내려가게, 자진 사퇴하게 하려는 목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동안 파월의 행보라만 보면 전혀 흔들림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정말 지쳐서 내려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된다라면 정말 통화 정책의 투명성 또는 독립성이 해쳐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는 뭐 통화 정책을 동결을 하던 인하라던 파월의 임기 내에서 인하를 하고 결정을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파월이 자진 사퇴를 하게 된다라면 금융시장은 또 혼란을 뭐 물론 이제 인하 사이클로 더 빨리 진입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통화 정책의 그 독립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확실히 미국을 신뢰하는 외국인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반도체 주식이랑 그다음에 M7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특히 인공지능 관련돼 있는 주식들이 이게 결국 금리랑 어떻게 보면 연동이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나마 제일 적게 금리와 연동되는 부분이잖아요. 러셀 같은 경우도 급등을 어저께 했고 금리와 연동이 되는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 같은 경우 이제 M7 또 반도체 주식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중소형주 금리 내려가니까 중소형주 쪽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뭐 선택해보자면 저는 여전히 대형 기술주 위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금리 인하와 M7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을 것 같은데 간접적으로 보면은 기준금리 인하가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줄 것이고요. 통화량을 늘려준다라고 한다라면 가장 먼저 선봉장에 있는 대형주들, 기술주 또는 성장주 중심의 상승세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낙수 효과처럼 퍼져서 중소형주까지 퍼져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희망 회로를 더 돌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혹시 좀 걱정이 되지 않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대형주들 그래도 좀 더 보는 게 낫다라고 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처음이었잖아요. 이제 중국으로 수출하는 엔비디아, AMD한테 매출의 15%를 가져와라.
거의 뭐 학교 다닐 때 뒤에 있는 무서운 언니 오빠 보는 것 같았어요. 네. 네, 그런 일이 처음인데 이게 좀 기술주들한테는 위협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른 기업들한테도 이런 선례들이 적용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학교 다닐 때 그 무력으로 행세했던 예.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금지를 해줬다가 풀어주면서 그거에 대한 조건을 내걸었는데 비슷한 사례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는 그 엔비디아 같은 사례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다른 국가에 뭔가 수출을 금지하는 품목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제 첫 번째 사례이고 다음 사례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조건부 세금 또는 뭐 수출세라고 요즘 표현하는 것 같은데 조건부 세금의 형태로 또 다른 추징을 하는 거는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블랙웨어를 조금 사양을 낮추면 그것도 허락해 줄게 이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수출을 해서 또 거기다가도 또 붙일 세금을 거 아니에요. 붙이고. 세금을 네, 또 붙일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 진짜로 재정 수지를 좀 더 트럼프도 관리를 하고 싶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이제 관세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또 어디서 받을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엔비디아의 주가는 이걸 포지티브하게 봐야 되는지 네거티브하게 봐야 되는지 좀 이제 없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어저께는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저께 같이 저렇게 계속 붙이면 저걸 장기적으로 좋게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총량을 늘린다라는 관점에서는 무조건 좋겠죠. 그쵸. 특히나 대중국 수출량이 많기 때문에 총량을 늘린다는 면에서는 맞는데 이게 어느 순간 마진을 생각하는 구간이 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그 수익의 15%를 떼간다라는 거는 엄청 큰 수준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어느 순간 그 꼭지에 왔을 때는 엔비디아도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그 관세 또는 관세의 추가적인 수익을 그 취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저희가 걱정했던 게 사실은 먼저 통과됐던 감세안이 있었잖아요. 감세안이 통과가 되면서 10년간 3조 달러 정도의 추가 적자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미국의 재정 악화 우려와 또는 뭐 미국이 정말 기축통화의 위치를 잃을 수도 있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었는데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 걱정은 이제 특히나 뭐 지금 한국, 일본, 유럽이 투자하겠다고 한 돈만 해도 한 1조 5천억 달러 정도가 되잖아요. 그 10년간 3조 달러면은 5년간 1조 5천억 달러니까 다 상쇄할 수 있는 규모인 것 같고요. 감세안에 대한 걱정은 이제 거의 대부분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관세가 추가적으로 미국을 정말 더 크고 위대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세한 얘기를 하면서 사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상당, 법안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크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러면 기준금리 이 부분이 되는 걸까요? 그게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퍼즐이 될 것 같은데 그 퍼즐을 못 맞추고 있다 보니까 파월을 그렇게 공격하고 인신 공격하고 법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다툼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트럼프가 이제 원했던 정책들이 보면은 뭐 관세, 그 다음에 약달러, 저금리 이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저금리를 지금 못 만들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 이더리움 같은 경우 8% 뭐 급등을 해버리는 상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비탈릭 같이 이제 이더리움 창시자는 이렇게 레버리지 계속 쓰면서 트레저리 스탁이라 그래가지고 돈 빌려서 이더리움 사서 올리고 또 오른 걸 가지고 대출 또 받아서 또 올리고 이걸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더리움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불안한데 지금 실제로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될까요? 우선은 최근의 상승세 이더리움만의 상승이 아니라 전체적인 가상화폐가 다 상승하고 있는 부분은 통화량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통화량이 늘어날 경우에는 오히려 뭐 저금리 환경에서는 가상화폐라든가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늘리는 성향들이 지금 가상화폐의 가격을 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더리움이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은 기술적인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대비해서 뭐 네트워크에 대한 그 기술적 효과가 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장점이 부각되는 구간이라 이더리움이 상대적으로 지금 상승 모멘텀을 크게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가격은 이제 가상화폐 가격이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우선은 디지털 금이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저는 투자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격의 레벨이 부담스러운 부분인 거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의 뭐 투자 매력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을 또 이야기를 해주셔서 또 드는 생각이 금은 오히려 지금 안전자산스럽지 않아졌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네.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안전자산이 저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게 됐는데 그러면 금이랑 이제 뭐 가상화폐랑 이렇게 둘만 놓고 본다면 어느 쪽을 더 유망하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저보고 투자하라라고 한다라면 저는 이제 가상화폐 투자할 것 같아요. 금은 실제적으로 뭐 보관 비용도 많이 들고 거래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 반면에 가상화폐는 최근 들어서 이제 ETF도 활성화되고 있고 투자 수단도 상당히 많고 비용도 절감될 수 있고 뭐 다양한 측면에서 오히려 더 조금 더 투자 매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가상화폐 투자할 것 같습니다. 근데 금 같은 경우도 지금은 중국이 조용해져서 그렇지 브릭스가 금을 계속 살 거잖아요. 달러에서 독립하려고. 그래서 약간은 어떻게 생각하면 금하고 USDT나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브릭스가 살지 모른다. 왜냐하면 이제 동결은 못하니까 달러는 이제 가지고 있다가 잘못하면 러시아처럼 동결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거랑 금을 사는 거랑 두 개를 비교하면 어떤 게 더 적합해 보이세요? 그럼 브릭스의 입장이라면 상상을 해보면 브릭스의 입장이라면 금을 사는 것도 말씀해 주신 대로 유효할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원으로서의 용도도 있고 사실 가상화폐는 자원으로서의 용도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보유의 용도만 있다 보니까 금은 실물 자산으로서의 용도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한 효과는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이제 비용이라던가 거래 비용, 수단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상화폐가 유효할 것 같은데 브릭스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금을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뭐 지금 가상자산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조금 더 여쭤보면 사실 이더리움 가격이 간밤에 급등을 하면서 이더리움을 보유하는 걸로 이제 전략을 바꾼 비트마인이 급등했었잖아요. 근데 가상자산들이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안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좀 관련이 있는 주식들에 관심 가지신 우리 투자자분들도 계신데 이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가상화폐를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분들도 많죠. 그리고 주식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은 관련된 주식을 사시는 전략도 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돼서는 뭐 다양한 지금 주식들이 있고 주가 상승도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가격 부담은 존재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 저는 유효한 투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저께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이제 일본 시장이 급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신고가 넘기면서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이게 관세 금요일 날 이제 루머 비슷하게는 미국이 좀 일본의 관세를 좀 봐줄 것 같다, 조금 더 낮춰줄 것 같다, 한국 수준으로 맞춰줄 것 같다, 뭐 이런 게 돌았던 것 같은데 그 이후 뭔가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동성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글로벌 유동성이 퍼졌을 때 결국은 달러 약세라는 차원은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다들 동의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환경에서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유효해 보이잖아요. 사기에. 한국이나 중국을 사기보다는 이제 조금 일본이 좋아 보이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신고가를 넘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저희도 마찬가지로 유동성 장세에 발을 담그려면 일본도 좀 담궈야 또 투자를 해야 되나요? 우선은 니케이 지수만 보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 오늘도 또 올랐고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 원인을 살펴보면은 크게는 주가가 오르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기업의 실적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일본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엔저가 워낙 장기화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수출 중심의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도 이제 밸류업이 유명해졌는데 그 밸류업의 원조가 일본인 거잖아요. 그 밸류업의 효과가 톡톡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일본이 강하잖아요. 거기서도 지금 중국의 밸류 공급망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일본 기업들이 수혜를 얻으면서 실적 측면에서의 개선세가 상당히 두드러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조금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세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뭐 정치적이고 그런 이슈다 보니까 예상은 어렵겠지만 뭐 그런 이슈가 더 만약에 현실화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뭐 일본 증시는 정말 수치로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고 올라갈만 해서 딱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와 반대로 우리 증시는 뭐 오늘은 상승 마감했습니다만 아쉽긴 하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지금 뭐 여러모로 상승 모멘텀을 받을 게 없어 보이는데 국내 증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해 주셨었는데 기세를 잃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기세를 잃은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딱 그 대통령 취임 전후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이제
그 자본시장법을 개선한다던가 아니면 주주 지배력을 개선한다라는 정책으로 이제 2,500대에서 3,200대까지 한 번에 올라서서 연초 대비로 보면 여전히 한국 코스피 지수가 글로벌리하게 상위권에 있는데 최근 들어서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없다라는 게 부재인 것 같고요. 상승 모멘텀이 나오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던가 아니면은 저희가 원래 기대했던 그 정책적 드라이브가 다시 한번 걸려야 되는데 지금 정책적 드라이브는 오히려 뚜껑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정책이 발표가 됐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대했던 정책이 다시 추진이 되던가 아니면은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이 되거나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경기가 살아날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결국 다시 살리려면 이제 정책적 드라이브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깜짝 놀란 게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에서 갑자기 급등을 해서 이게 뭐야 그러고 찾아봤더니 이제 미국에서 OLED 패널들을 중국에서 수입 못하게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그러면 LG 디스플레이가 좋을 것 같아라고 하면서 거의 막 10% 이상 상승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체 그림을 보면 관세가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엄청나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줄 것 같은데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중국 수출이 75%더라고요. LG 디스플레이에서 중국으로 수출을 하는 게 줄어드는 것만큼 미국에다 수출하는 게 늘어날 수 있는 건가요? 미국 10%? 그다음에 중국 75인데 이거 판매가 안 되면 얘네가 못 살 거고 중국 애들이 못 살 거고 중국 친구들이 그러면 미국에다 아무리 늘려도 부족할 것 같은데 저렇게 10% 이상 22%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게 말이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 뭐 대중국 관세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관세율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업의 이슈다 보니까 이거를 뭐 전체 시장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대중국 관세가 만약에 생각보다 낮아지게 된다라면 그 부분이 한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또 뭐 반대작용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저게 이제 좀 크게 보면은 굉장히 그 우리나라가 뭐 중국이 뭔가를 만들면 무조건 우리가 이제 나빠졌잖아요. 네, 가성비를 도저히 못 맞추니까. 그랬는데 결국은 저게 저런 시그널로 가면은 나머지 미국에 수출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중국 때문에 화학이나 철강 다 내려갔던 것들이 가능해지나 이러면은 레벨업이 가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쭤봤던 거예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 어부지리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어부지리가 될 가능성은 있는 어부지리죠. 건가요? 예, 그들이 이제 싸우다 어부지리로 저희가 미국으로 다이렉트로 수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관세율이 이제 결정되는지 중국 관세율이 제일 제가 중요하다? 네,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 관세율. 네. 국내 증시는 그러면 중국 관세 그리고 앞으로 정부 정책 어떻게 나오는지 이 두 부분만 좀 체크를 해보면 되는 걸까요? 우선은 여기서 더 추가 상승 드라이브가 걸리려면은 저는 우선 정책적 드라이브가 걸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는 사실은 추가 상승 모멘텀이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뭔가 더 좋은 말 듣고 싶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조금 아쉬운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